자, 그러면 이제 먼저 미국부터 볼게요. 그다음에 자, 미국 보면 자, 미국이 제국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898년 에스파냐 아메리카 전쟁이다. 그러니까 미서 전쟁이죠. 자, 이 전쟁에 승리한 미국은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등을 에스파냐가 갖고 있던 식민지를 자신의 식민지로 삼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는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에스파냐부터 독립을 기대했던 필리핀인들은 미국이 이제 새로운 점령자가 들어오니까 강하게 정했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필리핀들이 미국과 협력하여서 스페인을 몰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이 인제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독립 약속했는데 독립 약속을 안 지켜 주니까 저항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은 이제 1903 년까지 치열하게 이어졌다. 자, 이 전쟁으로 10만 명의 이상의 필리핀과 4,200 명의 미국인들이 사망했다. 자, 미소 전쟁이 한창이었던 1898 년에 미국은 하와이도 병합했다. 자, 그 하와이 병합은 하와이인들 다수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하와이 왕실을 무력으로 정복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에 가서 이민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와이에 많은 농장을 이제 만들고 있었어요. 예, 얘네들이 이제 하와이를 미국한테 돌려 그 하와이를 미국이 하와이를 병합하는 것이 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 갖고 하와이에서 자기가 거느리는 사병 집단을 이용해 갖고 쿠데타를 일으켰어. 결국에는 인제 하와이 왕실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미국과 통합시켜 버렸죠. 자, 그로부터 이제 96 년이 지난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함께 하와이 주민들에게 사과를 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자, 20 세기 들어서 미국이 새로 확보한 지역은 천연 자원이 많거나 대규모 이주가 가능한 것보다는 주로 무역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역 거점의 역할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에르토리코나 쿠바는 라틴 아메리카에 가는 현관이 될 수도 있고 필리핀, 괌, 하와이는 중국과 일본 시장을 진출하는 다리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1899년 미국의 국무장관 헤이는 중국의 문호 개방 정책을 요구했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그래서 중국이 다른 특정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걸 막고 그 대신에 어느 나라에든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였다. 그래서 미국을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또는 자유무역 제국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대중국 정책, 문호개방 정책이 예전에 기초에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식민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거점만 이제 점령하는 데 식민지를 이용했을 뿐 관심이 없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죠? 미국의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온갖 금속이 있죠. 천연자원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식민지 경영보다는 식민지를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일종의 자기의 시장을 삼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도 문호개발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식민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유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 자국의 이제 물건이 널리 팔리도록 하는 데 있는 거야. 시장 확보에 이제 확보 차원에서 중국에 접근했다. 그래서 이제 문호 개방 정책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영토가 넓어 상대적으로 해외에 관심이 낮았던 미국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진출에 눈을 돌린 집단은 기업가였다. 자,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면서 미국의 공업 및 공업 생산은 더 이상 국내 수요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1890년 싱어 재봉틀회사와 로페로 스탠다드 정유회사가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나섰다. 자, 이들은 미국 상품을 파는 것이 곧 미국의 우월한 문명을 전파하는 걸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스트롱 목사는 앵글색슨을 우수한 제도와 가치를 열등한 민족에게 전파했는데 그 방법의 하나는 미국 상품을 소비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인제 여기에 더 붙이자면 벨기에 같은 나라들은 주로 인제 아프리카를 직접 지배하면서 독립후생에 되게 강조했다는 거야, 독립후생.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설명했죠. 남하 정책을 가지고 정책에서 식민지 개척을 했죠. 동방 정책이나 남하 정책을 통해서 모피를 찾거나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했고
그 과정에서 인제 그 주변의 영토를 식민지화 시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처럼 프랑스, 영국처럼 이 식민지로 해 갖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 시켜 놨다가 자국 본토 뭐냐 편입을 시키죠. 그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 갖고 좀 약간 그 왜냐면 만충지대로서 이 식민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자 하여튼 그 러시아는 약간 좀 특이하다. 자국 영토 편입시키면서 식민지를 이렇게 이제 해서 영토를 넓히고, 그걸 통해서 모스크바로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서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넘어갈게요. 보자, 서기. 자,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일찍이 고대 지중해 세계의 일부로 형성되고 있었고, 8세기에 이슬람 세계에 흡수되었다. 그 밖에 이제 신앙의 발견을 전후하여 동서해안지대의 약간의 식민지와 무역 거점이 건설되었으나, 방대한 내륙 지역은 19세기 중엽까지 유럽인들이 잘 알려지지 않는 암흑의 대륙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19세기 후반에 영국인 선교사 인 리빙스턴과 미국의 스tir링이 그 위에서 내륙 지방의 사정이 알려지게 되자 제국주의에 접어든 유럽 열강은 앞을 다투어 아프리카에 진출해 1914년 거의 완전히 이를 분할 점령했다. 그래서 리빙스턴과 미국의 스tir링 관련된 내용을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자, 이미 강대한 식민을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아프리카의 큰 목을 차지하였다. 그래서 이제 1815년 비인의 결과 그 당시 영국이 네덜란드 케이프 식민지들 획득하자 네덜란드 후손인 보호인들은 북쪽 이동해서 트랜스발 공화국, 그다음 오렌지 자유국 이렇게 세웠다. 자, 그래서 인제 이 보호인들이 청교도인들인데, 이 사람들 특이하게 노예제를 인제 옹호했죠. 근데 영국 애들은 그 당시에 노예제를 이제 폐지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반대해 갖고 이제 북쪽으로 이동해 갖고 두 가지 국가를 세웠죠. 자, 보호인들의 나라는 처음에 농목의 나라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19세기 후반에 금과 다이아몬드가 이제 발견되면서 영국인들이 이제 침투가 증대됐고, 결국에 인제 영국과 이 보호인과의 싸움이 보호 전쟁이 일어났죠.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보호 전쟁 결과 KF 식민지와 나탈과 더불어 남아공 영방이 이제 조직되었다. 그래서 요 보호 전쟁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보호 전쟁이. 자, 그러면 보호 전쟁을 좀 약간 더 설명을 할게요. 보호인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보면 이 보호 전쟁 여기다 이게 없네. 보호 전쟁 좀 설명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호 전쟁 관련된 내용을 제가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해 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호 전쟁은 인제 그 네덜란드에 이주한 식민지, 네덜란드는 예전에 식민지를 세웠는데 나중에 영국이 인제 거기를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호인들이 인제 그 북쪽에 올라가서 그 오렌지 공화국과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트랜스발 공화국을 이제 세웠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이제 내버려 뒀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인제 이 오렌지 공화국에서 우연하게 그 다이아몬드가 발견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영국인들이 다이아몬드를 인제 뭐냐면 얻으려고 이 보호인들과 자주 충돌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인제 그 보호 전쟁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보호 전쟁은 1899년 10월 10일 날 그 영국이 트랜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의 두 나라 공격을 이제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인제 이때 당연히 보호인들이 그 영국군에 대해 좀 약간 볼 때 좀 약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호인들이 되게 잘 싸웠어. 예. 그래서 인제 그 당시 인제 그 영국군 화력을 보호인들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얘는 영국군에게 큰 타격을 줬죠. 그래서 영국군 화력을 막아냈던 보호인들이 게릴라전을 통해서 영국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군들이 보호인과 아프리카 농장을 초토화시키면서
보호인의 존재 근거를 이제 빼앗아 버리려고 했죠. 결국에는 이 많은 보호인들이 인제 오갈 데 없게 되고 영국인들은 이걸 강제 수용소에 격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자나 노인들이나 막 그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인제 이때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신문에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신문에도 알려지고 그러니까 막 이제 영국 애들이 욕을 얻어먹어. 자, 결국에 두 번에 거쳐서 인제 뭐냐면 그 보호 전쟁 결과 그 뭐냐면 1902 년에 평화조약을 체결했고 이 보호인들 국가의 독립을 상실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남아프리카 전역에 영국 식민지가 됐다는 거.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잠깐 이제 보면 그 당시 인제 보호 전쟁 이후에 맺어진 이제 형성된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이죠. 예. 남아연방공화국, 예,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인데 여기에 케이프 식민지가 있고 예전에 그 오렌지 자유국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트랜스발 공화국 여기는 인제 남아 그 보호 전쟁을 먹고 그리고 요 주변의 땅들을 이제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에 편입시키죠. 그래서 여기 뭐 나탈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편입시켜서 그 당시 인제 그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남아프리카 연방공화국은 그 후에 이제 자치정부가 됐다가 나중에 독립국가가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호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영국인보다 보호인들이 많아요. 이 보호인들이 이제 그 정치권을 권력을 주도하게 되죠.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그 여기에서 아파트헤이트 정책도 거기에서 인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보호인들 중심의 백인들의 가혹한 차별 정책이 지금도 실시했고 아파트헤이트 정책을 실시했다가 이게 나중에 넬슨 만델라가 인제 이걸 해서 타파하고 결국에는 흑인 정권이 등장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백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흑백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다음 백인들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부를 상당수가 를 차지하고 있죠. 예. 뭐 이런 내용들 인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돌아와서 보면 자, 그러면 다시 서기에 들어가서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제 1869 년에 프랑스인에 의해서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자 그 당시 이집트는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 요지도 부각되었고 특히 인도를 보유한 그 영국의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인제 1875년 이집트의 제정난을 이용하여 영국은 이집트가 보유하고 있는 수에즈 운하 17만 6천 주를 매입하고 이rak 최대 주주가 되어 수에즈 운하의 경영을 좌우하게 됐다. 그리고 그전에 이제 프랑스도 그 영국한테 이 주식을 갖다 팔았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이집트의 최대 채권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반항하는 아라비 파시아라는 민족주의 반란이 일어나자 영국은 재빨리 출兵하여 반란을 진압하고 이집트의 실질적인 보호령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남북에 확보한 영국은 이를 연결하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이제 추진하였고 그 결과 프랑스의 아프리카 횡단 정책과 충돌하여 파쇼사 사건이 일어났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파쇼사 사건.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교과서 지도를 보면요. 이게 지도가 네. 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여기의 이유를 요구했죠. 이게 종단 정책이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로코하고 이 마다가스카르 지역을 연결하려고 했어. 예. 약간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런 횡단 정책을 했는데 영국의 종단 정책하고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마주친 지역이 이 파쇼다야. 음. 그래서 이 파쇼사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파쇼 사건에 대한 이제 그 보충 설명은 이 교과서 한번 읽어 볼게요. 1898년 7월에 프랑스군이 수단 남부의 파쇼다에 도착하여 프랑스 국기를 개양했다. 자, 이어 9월 수단 남부에 도착한 영국군이 프랑스군에게 파쇼다에 철수할 걸 요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됐다. 자, 양국은 외교 고소를 벌인 끝에 프랑스가 파쇼다에 철수했고 나일강과 콩고강을 건기로 양국의 영향권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당시 이제 프랑스는 국내 혼란을 겪고 있었고 대외적 독일을 저항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독일과 전쟁을 피하게 됐다. 예. 그래서 프랑스의 양보의 이유가 여기 있죠. 예. 특히 인제 독일과 같이 저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영국이 프랑스가 파쇼사 사건 때 이제 양보를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모로코 사건, 모로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때 인제 독일 편을 든 게 아니라 프랑스 편을 들었죠. 그래서 양국 간의 어떤 영불 간의 그 협력 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사건이 파쇼사 사건이다. 그래서 공동의 적이었던 독일을 염두에 두고 대타협을 뒀다. 대타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 보죠. 자, 이 사건은 양국의 파견대가 수단에 파쇼다에 만나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하지 않음으로써 양국 간의 전쟁 기간에 조성된 사건으로 결국 프랑스가 이제 후퇴하였다. 예. 있고, 자, 프랑스는 이집트에서 그리고 파쇼다에서 영국에 밀려났으나 아프리카에 그것을 얻는 것은 결국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1830년 토르코부터 획득한 알제리를 거점으로 동진하여 티니지를 얻고요. 자, 1830년에 획득했어요. 한참 전이죠. 19세기 초반이죠. 남으로는 사하라 사막을 포함한 서영 그 불령서 아 아프리카와 적도 아프리카를 획득했으며 그 홍해의 약간의 땅과 동해안의 마다가스car 섬을 얻었다. 이거 되게 아프리카에서 큰 섬이죠. 네, 여기를 얻었다는 거죠. 자, 그에 프랑스는 아프리카 횡단 계획을 세웠으나 파쇼다에서 후퇴하여 영국의 이집트 지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모로코에 대한 진출 인정받아 보호종 삼았다. 예. 요것도 외워 두셔야 되겠죠. 파쇼다 사건 결과 이런 것들을 인제 서로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일을 달성한 비스마르크는 유럽에서 독일의 지위 보존을 더 많이 관심을 기울였고 제국주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상인대 진출 후원한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진출하더라도 대개 영국과 프랑스가 진출하지 않은 곳에 진출했죠. 그러다 보니까 별 출路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진출을 토대로 독일은 토고랜드와 카메룬을 얻고 다시 동영 서남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보호용을 삼았다. 뒤늦게 통일을 달성한 이탈리아는 국내 문제에 어려움을 안고 있었으나 강대국의 위신을 세우자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데 아프리카의 제국주의 정책을 깨했다. 자, 그래서 홍해 연안의 엘리트야, 인도양 소령, 인도양의 이탈리아령, 이령 소말리아 랜드를 획득한 후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의 티니지에 눈독을 들였으나 프랑스의 선취하여 크게 실망하였다. 이렇게 했죠. 잠깐 이제 그 지도를 잠깐 볼게요. 대개 이제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있지만 그 어 엘리티아 지역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디오피아라고 했죠. 여기 에티오피아와 엘리티아를 이제 합쳐서 이디오피아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디오피아라는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 음. 그래서 원래는 엘리티아와 지부티가 인제 이렇게 그 뭐냐면 같이 포함된 지역인데 요 지역 엘리티아 지역을 자기가 인제 먹고 그다음에 소말리아랜드가 어디냐면 요 소말리아 아시죠? 이 소말리아는 원래 여기가 인제 그 여기 뭐 이탈리아령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 예. 여기 북쪽 지역이야. 북쪽 지역에 소말리아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요쪽 남쪽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죠. 영국의 식민지예요. 여기를 먹은 거야, 여기를. 여기하고 여기를 먹은 거죠. 그래서 인제 나중에 인제 이건 나중 얘기지만 요 소말리아랜드가 인제 영국 식민지 그러니까 영국이 이탈리아가 2차 대전을 패하고 나서 소말리아랜드를 그 당시 인제 영국이 잠깐 지배를 하다가 그 나중에 영국이 인제 소말리아 지역을 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소말리아 지역의 전체 어 갑자기 빼면 그러니까 이걸 위인 통치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이탈리아한테 맡겼어,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는 원래는 소말리아 랜드 지역만 통치를 했는데 요 소말리아 전체 지역을 이제 위인 통치를 하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한동안 이 소말리아에 영향력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하여튼 요렇게 두 개 그 이 소말리아 랜드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탈리아는 이 엘리트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어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륙까지 인제 나가려고 하다가 에티오피아하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때 아두아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돼요. 그래서 인제 요 과정들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하다가 인제 그 뭐냐면 그 에티오피아를 침략했으나 오히려 에티오피아군에게 패하였다. 자, 이거 아두아 전투죠.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아두아 전투에서 패하고 그리고 아디스 아바바 그 에티오피아의 수도죠. 그 조약을 맺게 돼요.
예, 그래서 철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렇듯 식민지 획득의 고비를 마신 이탈리아는 1912년 투르크의 싸움에서 트리포리를 얻고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았다. 한편 스탈린이 탐험을 후원한 벨기에는 중부 아프리카의 콩고 자유국을 얻게 되죠. 자, 이 콩고 자유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벨기에 정부가 이제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아니라 벨기에 국왕이었던 레오폴드 2세가 아프리카 협회를 통해서 통치한 개인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콩고에 정식 병합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벨기에 정부 수요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자, 포르투갈은 앙골라와 모자비크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1914년 아프리카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던 나라는 미국의 해방노예가 건설한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 정도였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 관련돼 갖고 좀 더 설명할게요. 이 아프리카 관련된 정복 내용 중에 아프리카인들 민족 운동이 있거든요. 예. 따로 뭐 이제 기타 할 때도 좀 하기가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이제 보면 비상교과서하고 미래인 교과서, 그다음에 서강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보는데 일단은 이제 먼저 교과서부터 좀 볼게요. 자, 비상교과서 160 페이지 펴보죠. 160 페이지. 서강은 읽었나? 음. 읽었네요, 이거는. 아, 교과서만 볼게요. 읽었네, 보니까. 자, 미래인 교과서를 보면, 미래인 교과서는 이제 161 페이지 정도 이렇게 볼게요. 아니다, 잠깐만요. 뒤에 있네. 여기, 여기부터 볼게요. 163 페이지. 자, 아프리카 민족운동 내용 보겠습니다. 자, 서양 열강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로 분할된 아프리카에서는 외세의 침략을 벗어나기 위해서 민족주의 운동이 나왔다. 결국 식민 지배에 벗어나 독립을 이뤘지만 식민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자, 그러면 수단을 볼게요. 자, 1820년 이후에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1880년에 스스로 마흐디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 무함마드 아흐마드가 이제 마흐디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봉기에 일어났어요. 그 결과 수단의 수도가 하루툼이거든요. 예, 수도인 하루툼을 함락하고 마흐디 국가를 설립하죠. 그때 하루툼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국인 총독도 죽이고 그래요. 자, 무함마드 아흐메드는 토지 개혁을 추진하고 그다음 이집트인과 영국인을 축출하는 시도했으며 순수한 이슬람 신앙 운동을 주장했다. 그러나 1898년 이 옴두르만 전투의 패배로 식민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수단을 이집트하고 영국이 공동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동 통치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볼게요. 에티오피아는 요 지역을 의미하죠. 원래 에티오피아는 앞에서 얘기한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대여섯 개 이제 부족 국가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요걸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만네리크 2세예요. 이 사람. 자, 보면 자, 에티오피아는 군사를 동원해 유럽의 식민지화를 저지하는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였다. 그래서 이제 이때 1896년에 아두아 전투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두아 전투에서 그 당시 에티오피아군이 이탈리아 군대를 대승을 거두면서 아프리카 식민지 제국을 건설했던 이탈리아를 저지하고 독립을 유지했다. 자, 이 전투의 승리 요인은 분열됐던 에티오피아를 통일한 철도를 개선하고 신식군대를 만드는 메네니크 2세의 근대화 개혁 때문에 그렇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탈리아하고 이제 어, 에티오피아가 승리한 후에 앞에서 아디스 아바바 협정을 맺게 되죠. 예. 자, 나미비아 볼게요. 나미비아는 여기에 있죠. 헬레루족의 봉기 내용 볼게요. 자, 오늘은 아프리카 서남부 나미비아 지역에서는 헬레루족이 살고 있는데 19세기 독일 이 지역을 식민지화 했던 함으로써 원주민의 가축과 땅을 마음대로 뺏자 독일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자, 이에 1904년에 무장공기를 일으켜 농장을 습격하고 많은 독일인이 죽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독일군 진압부대가 무자비한 학살을 장행해서 헬레로족 인구 80%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 연방을 볼게요. 자, 남아프리카 연방에 보면 예전부터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줄루족이라고 한 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줄루족과 한번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인제 영국군이 이시안드로아 전투에서 이 줄루족한테 패배를 당해요. 예. 영국군이. 그래서 아드와 전투하고 이사드와 전투는 그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당시 그 아프리카 군대를 깨진 그 전투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남아프리카에서 18세기 말 검은 나폴레옹의 벌목을 가진 샤카 줄류의 영도 아래 줄류 왕국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형제들의 세력 다툼으로 샤카 줄류가 암살당하자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이후 영국의 침략을 받은 줄류족은 1879년에 이산드로나 전투에서 영국군을 습격했는데 1,700명 이상의 영국군이 전사할 정도 큰 승리를 거뒀다. 예. 그래서 유명한 전투니까 외워두세요. 이 아두아 전투와 함께. 물론 이제 줄루 왕국도 이산드라나 전투 이후에 이제 영국군이 이제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보복 차원에서 대규모 침략을 받고 멸망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남아프리카 연방에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죠. 연방에 합병이 되는데 하여튼 요 두 전투, 아두아 전투, 이산드라나 전투가 상당히 유명하니까 기억을 꼭 좀 해 주시고요. 자, 거기 보면 인제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후에 이제 독립을 하죠. 근데 여기 딱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프리카 지도가 없네.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자를 그은 듯이 빠듯빠듯하냐. 보통 이제 자연적인 국경선들은 산맥이나 그 당시 이제 민족적 분포나 강들 이런 위치를 고려해 갖고 국경선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곡선으로 나오는데 아주 잘을 지르듯이 인제 걷어. 이건 뭐냐면 아프리카를 점령한 서양 열강들이 이게 뭐냐면 줄을 그고 그냥 그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아프리카 민족 안에서도 뭐 각 부족끼리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예전에 사이가 안 좋았던 부족들 있잖아. 근데 이런 부족들이 같은 국경선 같은 국가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나중에 독립한 후에 이들끼리 또 뭐냐면 내분이 일어나. 거기에다 이제 식민 통치 당시에 또 디바이드 룰을 해 갖고 인제 영국 같은 데는 막 분리 통치하고 막 이간질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서 아프리카가 계속 뭐 내전이 일어나, 내전이. 어. 그래서 이렇게 자를 긋는 듯이 국경선을 만든 것이 다 뭐냐면 그 식민지 국가들이 했다. 서양 열강들이. 특히 영국이 상당히 잘 그었죠. 얘네들. 툭하면 국경선을 그을 때 잘 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도나 중국의 국경선을 그을 때나 뭐 하여튼 나라 여러 나라 그을 때 이게 잘 그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점이 된 거야. 예.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요거는 현대사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에 시사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니우 회담 같이 그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보면 자, 아프리카 대륙을 침략한 제국주의 열강들이 점령 지역을 군인하게 나누기 위해 지도상에 줄 긋듯이 하면서 만든 경계가 현재 국경선이 됐다. 그 결과 국경선과 종족 민족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됐고 이와 같은 당시 상황은 아프리카 각국이 독립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내전의 주요 원인이 파악된다.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는 현재 250만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 간의 이제 갈등과 충돌이 자주 이루어졌다. 이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되게 많죠. 아프리카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2억 5천 정도 된다고요. 5천만 정도. 그래서 여기가 좀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요즘에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고 하죠. 예. 로맨스 스캠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이성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접근해 갖고 막 친하게 놀고 막 이상한 문자 보내면 이거 대부분 나이지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냥 카톡 차단시키면 되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비상교과서 좀 보죠. 자, 비상교과서에 이제 아프리카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뭐 이게 뒤에 좀 있거든요, 이거는요. 음. 아프리카 민족운동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19세기 말 서구 열강은 금은 고무 등의 자원을 노리고 경쟁적으로 아프리카 식민지였다. 자, 이 아프리카는 열강의 침략에 맞서 거세게 저항했다. 자,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가
프랑스의 침략을 맞서 약 30년 동안 저항 운동을 했지만, 그러나 프랑스는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알제리의 저항 운동을 진압을 했고요. 알제리는 여기 있는 나라요. 여기 이쪽에 있는 나라죠. 여기.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부근에 여기 부근에 있다고. 예. 자, 그러나 이제 그 19세기 말에는 수단은 이집트의 일부를, 잠깐만, 알제리가 여기 있었나? 그 맞다, 맞다. 알제리. 다시 시작할게요. 자, 19세기 말 수단은 이집 이집트 일부를 편입한 후 이집트와 영국의 이중 지배를 받았죠. 앞에 공동 지배를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집트는 그 당시 보호령인데도 불구하고 영국과 같이 수단을 같이 점령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때 무하메드 이제 아흐마드는 스스로 마흐디라고 이제 부르며 외세를 이제 배격하고 순수한 이슬람 신앙을 회복하자고 주장했다. 이 마우디 운동이죠. 자, 마우디 군대는 이집트 군대를 물리쳤으나 영국군의 강한 군사력에 밀려 패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나미비아 헬레로족이 독일의 착취에 맞서 봉기했다. 그래서 독일군은 헬레족 80% 사내는 해서 공기부를 무참하게 진압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부연 설명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독일군이 헬레로족을 향해 일제히 발표하면서 그들 사막으로 몰아넣은 뒤 입구를 봉쇄하는 작전을 펼친 결과 헬레로족의 상당수가 사막에 갇혀 있다가 굶어 죽었다. 자, 오늘날 일부 학자는 이 사건은 20세기 때 최초의 홀로코스트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집단 학살을 했다. 근데 아직까지 독일은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다는 거죠. 예. 독일이 유대인들 죽인 거는 이제 유대인들 사과하는데 여기에 사과를 안 해. 예. 아직까지 유감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자, 19세기 중반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강산이 발견된 이래 줄루 왕국은 영국에 침략을 받았다. 샤카 줄루가 이끄는 줄루 왕국군은 요 유명한 전투죠. 이사드나라 전투. 이사드와나 전투에서 영국군의 승리를 했으나 기관총으로 비롯한 무기로 무장한 영국군이 지속적인 공격으로 결국 패배했다. 특히 이 기관총이 상당히 뭐냐면 어 강력한 총이었는데, 보통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뭐냐면 기관총을 들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공격하죠. 예. 그래서 이제 기관총은 미국의 남북 정제 당시에 이제 만들었어요. 겐트리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기관총을 만들 때 상당히 뭐냐면 인도적 목적에서 만든 거야. 자, 전쟁을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총을 쏘고 막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한 명이 기관총을 만들어 가지고 쏘면 이거 뭐냐면 전사 군인이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죽는 사람도 적을 거 아니냐. 우리 입장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논리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겐트리 기관총을 만들었어. 겐트리 기관총은 오늘날 기관총과 약간 다르게 여러 소총을 묶어 가지고 소총 그 총대를 묶어 가지고 돌리는 방식으로 회전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쏘는 방식인데, 이 겐트리 그 기관총을 뭐냐면 좀 더 개량한 게 맥신 기관총이에요. 순행식으로 인제 움직이는 기관총인데, 최근에 인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인제 싸울 때 요 맥신 기관총 들고 다닌다고 막 비웃었잖아요, 러시아인들이. 근데 이게 되게 효과적이긴 해요. 하여튼 이 맥신 기관총을 딱 걸쳐서 그 적들을 쏘면 막 갈겨대면 함망이 형성되고 그 안에 함망에 들어간 사람들 다 죽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맥신 기관총을 이용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점령하는 데 이용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맥신 기관총을 통해서 한 대만 있으면 한 개 연대 병력 한 3천 명 이상을 죽일 수 있어. 이거는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죠. 맥신 기관총 하나 갖고 있으면 한 개의 대대 병력이나 연대 병력을 완전히 갈아엎죠. 예. 그만큼 최강의 기관총이었다. 자, 이 기관총이 그 당시 식민지 지배하는 데 큰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두와 전투가 있는데 요것도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서 아두와 전투는 그 이슬란드어 전투는 줄루족 같은 경우에는 원시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웠거든요. 근데 요 얘들은 이미 근대적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식 무기를 무장한 에티오피아군이 이 아두와 전투에서 뭐냐면 이탈리아군을 물리쳤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전투로 대략 5천 명의 이탈리아인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2천 명들의 이 포로가 되었다. 아두와 전투는 아프리카 군대가 정식 전투에서
유럽 식민지 열강들에게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였다. 라는데 의미가 있죠. 자, 그다음에 19세기 후반 에티오피아에서는 그 멜레니크 2세가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고 서양의 근대적 교육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했다. 또 최신 무기를 이제 수입하여 유럽인 교관들에게 군대 훈련을 맡겨 군사를 강화시켰다. 자, 이를 바탕으로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를 침략을 막아내고 독립을 유지했다. 그래서 이제 아디스 아바바 협정을 맺고요. 다시 이제 이탈리아부터 공격을 받은 거는 무솔리니 때죠. 그때는 이제 못 막아냈죠. 결국에는 한때 이제 그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 치하에 있게 되죠. 예. 요런 것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일제기 이제 신항구 발견 이후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인도부터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당내 진출하고 있었으나 19세기 이어 그들의 진출 범위는 더 확대되어 식민지화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자, 영국은 7년 전쟁 때 인도에서 프랑스에 승리하여 자, 이걸 프라시 전투라고 하죠. 프라시 전투.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예. 자, 승리하여 이에 경영에 힘써오다가 1876년 인도 제국을 세우고 그 당시 빅토리아 그 여왕의 황제를 겸하게 됐다. 이게 세포이 반란이죠. 세포이 관련 내용은 제가 이제 기타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영국은 다시 네팔을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보호구했다. 이 아프가니스탄을 영국이 3번에 걸쳐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간신히 보호구학시킨 거야. 그것도 이제 뭐냐, 여기에서 식민지 시키지 못하고 보호구학시킨 거는 계속 영국군이 쳐들어오니까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에서 그 아프간 왕이 그냥 결국에 알았다. 타협을 한 거야. 그래서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막대한 피해. 그래서 간신히 뭐냐면 보호구화시켜서 했는데 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 인도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스탄 지역 있죠. 요 지역을 장악하고 계속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이렇게 진출하려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바로 남쪽이 인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보호구 삼아서 일종의 완충지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예. 자, 하여튼 그거. 그리고 인도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버마를 점령하고요. 버마도 인제 3번에 걸쳐서 전쟁을 해요, 버마하고. 그 싱가포르와 말레이 반도 요지를 인제 그 물라카라고 하죠. 예전에 물라카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말레이 연방을 설립했다. 자, 이 인도에서 밀려난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 때 카톨릭 교도의 도를 구실로 사이공을 점령한 후 캄보디아, 베트남을 세력확대시켜 프랑스 인도차이나를 만들었다. 요 부분도 제가 이제 그 기타사 할 때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다 라오스를 추가로 거기에 추가했다. 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지방으로 진출해 포르투갈, 영국을 누르고 자바, 몰루카 제도, 슈마트라, 보르네오, 그다음 일부 지역을 점령해서 네덜란드, 인도 동인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바에서 만든 바타비아라는 도시 있죠? 이 바타비아가 그 당시 주요 거점이었죠. 예. 오늘 자카르타. 예. 지금 거의 스물 아이고 지대가 낮아 갖고 거기에 인제 계속 땅이 꺼져서 좀 이게 인제 뭐 거의 뭐 가라앉는다고 하죠, 이 바타비아가. 그래서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를 인제 만들려고 인제 노력을 하고 그래서 보르네오에 새로운 수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예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요 자바가 큰 섬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섬도 아니잖아요. 근데 요게 인구가 1억 6천이나 몰려 산대요. 그러니까 인제 인도네시아는 이 인구가 한 2억 이나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 정도의 인구가 요 자바섬에 몰려 사나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더 놀란 게 러시아의 인구가 1억 5천 이거든요. 이 러시아의 광대한 땅덩어리에 사는 나라가 1억 5천 밖에 안 되는데 요 그 상대적으로 작은 이 자바섬에 1억 6천의 인구가 몰려 산다는 그 소리 듣고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자바섬이 대단한 그 섬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일찍이 시베리아 진출한 러시아는
17, 18세기 때 초에 만주와 어 몽고, 방모로 그새에 뻗치다가 청의 제지를 받고 알래스카 쿠닌 열도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지역은 미국은 이제 갖다 팔았죠. 100년 동안 지배하다가 영국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미국한테 갖다 팔았고, 쿠닌 열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일본사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사할린하고 그 당시 쿠닌 열도를 서로 바꿨죠. 그래서 이게 국경 분쟁이 됐다 보니까 쿠닌 열도는 일본이 갖고 사할린은 소련이 갖는 식으로 이제 했다가 러시아가, 그래서 나중에 2차 세계 이후에 이제 쿠닌 열도를 더 먹어버렸죠, 일본으로부터. 자, 하여튼 그 얘기 있고, 그다음에 19세기 중엽에는 청과 아이온 조약을 맺어서 그 해동강 이북 지역을 맺고요. 그다음에 인제 베이징 조약 때 이제 러시아가 주소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연해주가 얻게 되는데, 연해주가 얻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경선이 뭐냐면 마주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두만강에 있는 녹둔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녹둔도라는 섬이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이걸 또 빼앗죠.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러시아는 알래스카 미국에 매각하고 방향을 돌려서 중앙아시아 투르키스탄을 차지하여 페르시아 아프리카의 파미나 방의 진출을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진출하여 영국과 대립하였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장악하면서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보통 투르키스탄 자가 붙는 지역 있죠. 우즈베키스탄, 스탄자 있죠. 그래서 키르기즈스탄, 그다음에 뭐 이런 그런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나네. 그래서 투르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을 이제 점령했다는 거예요. 예. 자,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인제 초에 이르는 시기에 남태평양 여러 섬들 또한 북미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다. 자, 영국은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오스트레일리아에 제수와 이주민을 보내어 19세기 중엽에 자치령을 승격시켜 뉴질랜드 영국 연방에 속하게 했다. 오스트리아가 인제 그 당시 항무지니까 영국에 많은 제수를 보냈다고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지금 오스트리아가 제수의 나라라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 이주민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인제 제수들은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많이 온 이유가 뭐냐면 오스트리아에 금이 발견됐어, 금. 그래서 금을 찾아서 많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야, 이게. 자, 그 독일은 이 방면의 그 진출이 늦었으나 1880 년대 이후에 뉴기니 일부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의 이제 섬을, 비스마르크가 아니라 비스마르크 제도라고 있어요. 비스마르크의 이름을 딴 것 같은데, 그다음에 마샬, 마리앙, 카롤라이 제도를 차지하고 북밖의 섬들도 북미 열강에서 분할되었다. 자, 요런 섬들은 나중에 1차 세계 이후에 그 일본과 미국이 나눠갔죠. 미국이나 뭐 영국 등등이 나눠져요. 특히 이 시기에 주목이 끄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남북 전쟁이 급속도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은 미드웨이를 차지하고, 이 미드웨이는 뭘로 유명하죠? 미드웨이 해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하와이 보면 약 2,000 킬로 떨어진 곳에 미드웨이라는 아주 조그만 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 미드웨이라는 섬을 둘러싸고 일본군하고 미군이 싸웠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그때 미국이 그 항공모 한 척을 잃을 때 일본은 4 척을 잃었죠. 대패를 했는데 이걸 계기로 태평양 전쟁의 어떤 그 승기가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일본은 4 척을 항공모함을 잃음으로써 인제 뭐냐면 그 해상권을 인제 놓게 되고요. 예. 자, 하여튼 이게 유명한 해전이죠. 그 1898년 하와이를 합병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해 미국은 쿠바 문제로 에스파냐 싸워 쿠바를 보호하고 푸에르토리코를 획득하면서 카리브해를 지배했고요. 그리고 필리핀과 감을 얻어서 태평양 국가로 등장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눈여볼 게 인제 그 쿠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독립을 했죠. 근데 이 미국의 자본에 많이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카스트로에서 인제 혁명이 일어났던 거고,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 카리브해 나라인데 아직도 이제 뭐냐면 여기 미국 영토예요. 근데 여기가 미국 영토긴 한데 그 일종의 자치령하고 비슷해. 자치령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식 주는 아니고 준주예요, 준주. 예, 준주.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았지만 미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 선출할 수 없고 자체적인 의회가 정부를 가지고 있고 미국 시민권자지만 그 뭐냐면 푸에르토리코에 있을 때는 미국의 이제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죠.
자기 대표를 미국 위에 파견할 수 없고. 그래서 최근에 푸에르토리코에서 우리도 미국의 정식 주로 이제 편입시켜 달라고 막 으쌰으쌰하는데 미국이 안 된다는 거야. 네, 돈 때문에. 푸에르토리코 정식 주로 편입시킬 경우에는 미국 재정을 거기에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됐는데 하여튼 뭐 그게 있고요. 자, 그냥 유럽 열강보다 뒤늦게 중국 진출한 미국은 앞에 문호 개방 정책을 내걸었다. 자, 문호 개방 정책은 나중에 제가 이제 또 그 중국사 할 때 다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미국은 또한 콜롬비아로부터 파나마를 독립시키고 파나마 운하를 건설해서 대서양과 태평양 연결시키고, 일본은 일본은 명치 유신 이후에 근대를 촉진시키면서 대륙으로의 제국주의 정책을 진출을 꾀하여 그 발판을 우리나라를 강점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이렇게 그 당시 대규모 시민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관련돼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관련돼서 식민지 통치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자, 먼저 볼게 미디인을 보겠습니다. 자, 포르투갈은 신항로 개척 이후에 가장 먼저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항신료 모욕을 했다. 원래 이제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아시아 지역에 진출했던 이유가 뭐냐면 항신료예요. 예, 항신료. 물론 이제 뒤에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때는 이제 항신료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면 이제 많이 이제 유통되니까. 그 외에는 고무라는 거나 석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진출하죠. 아시아 유럽 국가들이. 자, 에스파냐는 필리핀을 점령하고 식민지 경영을 주력했다. 그래서 인제 요거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각국이 이제 식민지를 어디 점령했는가. 그래서 필리핀이 에스파니아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이 필리핀이라는 말 자체도 필리핀 2 세의 명칭에 따온 거야. 그래서 그런지 이 필리핀이 그런 게 많이 남았죠. 식민지 유산들이 에스파니아 식민지 유산이 많이 남아서 카톨릭이 전체 인구의 이거 왜 이래? 이거 좀 그래서 이 카톨릭이 전체 인구의 거의 90%를 차지하죠. 그게 다 필리핀의 영향을 받았던 거야. 예. 에스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네덜란드는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그 당시 동인도 회사를 이제 앞세워서 자카르타를 거점으로 어 했으며, 바타비아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자바, 슈마트라, 그다음에 보르네오를 합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건설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대규모 농장을 조성하고 고무나 사탕수수, 커피 등 강제로 재배하면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 원주민을 착취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네덜란드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점령 인도네시아는 또 뭐가 나오냐면 석유가 많이 나와요, 석유.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남쪽의 남방 정책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를 공격할 때, 태평양 전쟁 시작하자 일본이 남방을 공격했잖아요, 동남아시아를.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덜란드 석유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미국이 이제 석유 봉쇄를 하니까 일본이 석유를 확보해서 네덜란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버마,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을 공격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동인도 회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동인도 회사는 영국이 먼저 설립을 했고, 그리고 뭐 네덜란드, 프랑스 등등 했는데, 이런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같은 특허 무역 회사들 그 당시 이제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할 때부터, 절대 왕정 시기부터 계속 이제 만들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 그런 나라들 해외 식민지를 할 때. 그래서 영국 본토가 직접 식민지를 경영하고 군대를 파견하면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만약에 이제 군대를 파견했는데 졌어. 그럼 어떻게 했어? 영국 만약에 영국군이 직접 파견해서 지면 큰 타격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나라에서는 본국 정부를 이제 본국 정부군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동인도 회사라는 것이나 서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이들이 대신 식민지 관리나 정복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일종의 어 PMC 같은 군사 기업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영국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이제 군사 기업 같은 걸 이제 그 고용해서 얘네들을 용병을 삼면서 이제 공격한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외국에 갔던 그런 군인들은 영국군이나 프랑스 같은 정규군이 간 게 아니라 대부분은 뭐냐면 그런 PMC 같은 오늘날 민간 군사 기업들이
동인도 서인도에서 이동을 해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인 부대라고 보시면 되죠. 외인 부대. 그래서 이런 걸 파견해서 인제 했던 것이 아까 전 통치 비용을 줄이고 좀 뭐냐면 실패로 통한 리스크, 여론의 악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동인도 서인도에서 인제 보냈거든요. 물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인도도 이제 직접 지배를 하게 되죠, 영국군을 파견하고. 근데 그전까지는 이렇게 동인도, 서인도 해설을 통해서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고 좀 통치 비용을 줄이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보시면 되고 요게 플랜테이션 농업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자바에서 플랜테이션을 통해 얻은 이득은 당시 네덜란드 정부 예산의 3분의 1을 이를 정도였다. 반면 자바에서는 다른 곡물에 자와라고 해 주면 자바라고 할게요. 원래는 그 자와가 그 원음인데 영어가 자바인 것 같아요, 자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배울 땐 자바 그랬거든요. 자, 자바에서는 다른 곡물의 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해 원주민 급식한 식량난에 시달렸다. 그래 갖고 일단 호황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작황이 나쁘거나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경제적 빈곤이 떨어져 갖고 요걸 그래서 이 단자카의 폐해가 그래요. 예. 단자카 하나만 지으면 곡물 생산력이 하나만 지으면 시장에서 이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걸 얻을 수가 없어. 예. 자, 프라이시 전투인데 프라이시 전투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 전투 이름이. 그때 인제 인도 내용을 둘러싸고 이 무굴 제국이 있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영국하고 그 당시 프랑스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벵골 지역, 요 벵골 지역은 오늘날 인도 방글라데시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와 그 주변을 이제 벵골 지역이라는데 이 벵골 지역이 인도에서 농업 생산이 제일 높았어. 그리고 무역도 활발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노른자 땅이죠. 그래서 이 벵골 지방을 둘러싸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는데 그 당시 이 프랑스가 벵골 세수가 친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와 벵골 연합군이 영국군과 이제 한번 붙은 전투가 프라이시 전투인데 이때 이 프라이시 전투가 이뤄질 때 유럽에서는 7년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저쪽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 과정에서 이 프랑스군을 몰아내고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이 이걸 바탕으로 19세기 중에 인도 대부분 장악했는데 여기가 경제적 노른자 땅이죠. 그리고 요 지역의 중심 도시가 캘커타가 있어. 보통 우리가 삼시 정책할 때 캘커타라고 하잖아요. 요 지역이 있는 거야. 캘리커가 아니라 캘리코는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캘리코에 원래 인제 동인도에서 본부가 있었다가 나중에 인제 여기가 델리로 인제 뉴델리로 인제 이동을 하죠, 델리로. 자, 이후 전쟁을 통해서 미얀마를 식민지하고 인도에 병합됐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인제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점령을 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아가 말레이 반도와 브루네이 북부를 차지하여 말레이 연방으로 수입할 거야. 그래서 브루네이는 여기는 있나? 잠깐만. 지도에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브루네이가 이제 제일 큰 섬이죠. 여기 동남 지중해 연안 저쪽 이제 동남아시아의 제일 큰 섬인데 요게 파푸아뉴기니아가 제일 크겠다. 예, 하여튼 여기 북쪽은 인제 말레이 연방에 속하는 거죠. 여기 남쪽은 네덜란드 있고 지금도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인도네시아 영역이고 여기는 말레이시아 영역이고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이제 브루네이 공화국이 있어요. 브루네이 왕국이 있죠. 예. 네팔과 아프가니스탄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자, 프랑스는 베트남 종주권을 주장했던 청을 물리치고 베트남을 차지했고요. 예, 청불 전쟁이 일어났죠. 이거는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하고요.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여 프랑스형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했다. 그래서 프랑스는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대규모 쌀농사를 지어서 많은 이득을 얻었다. 자, 한편 제국주의 열강의 영토분한 태평양 선지역까지 이어졌다. 영국은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자치령을 만들고 독일도 비스마르크 제도와 마셜 제도를 이제 점령하고요. 미국은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필리핀과 하와이 괌을 어 차지해서 태평양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각국의 이제 식민지를 누가 세웠는가 있죠. 이거 파악을 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공사 기출 문제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 동남아시아 지도 펴 놓고 요게 예전에 무슨 식민지였냐? 누구 식민지야? 무슨 종교를 믿었냐? 이런 것들인데 종교도 좀 언급할게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필리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톨릭 국가죠.
예. 그리고 요게 인제 그 미얀마나 뭐 이렇게 이런 국가, 타이 이거 다 불교 국가예요. 그리고 요쪽도 인제 불교와 유교 연합 영향이 있죠. 그리고 요쪽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영향권이에요. 예.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각국의 종교도 한번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으니까 언급을 했던 거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동남아시아사 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요 부분은. 자, 그다음에 인제 잠깐은 비상으로 넘어가죠, 비상. 자, 비상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열강의 아시아 태평양 분할 과정을 볼게요. 자, 제국주의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유럽 열강은 아시아, 인도에 관심을 가졌다. 신앙교 개척 이후에 포르투갈은 16세기 동남아시아 진출 항신료 무역을 갖추고 에스파냐,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다. 17세기 인도에 진출한 영국은 동인도에서 앞세워 그 당시 이제 그 인도 무역을 주도했다. 18세기 중엽에 프레시전투에서 프랑스를 물리치고 인도에 대한 지배를 강화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국 이가정에서 인도인들의 아편 재배를 강요했고 또 아편을 중국의 밀수출에 이익을 얻었다. 상강무역이 행해졌던 때가 18세기 중엽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레시전투에서 영국에 패한 프랑스는 베트남의 지배권을 장악한 후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를 합쳐서 그 당시 프랑스형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입했고요. 네덜란드는 17세기 때 동인도에서 앞세워 인도네시아 진출해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근데 주로 고무 농장이 많았어요, 여기. 그리고 이후 스마트사, 보르네오까지 점령해 네덜란드 동인도를 건설했다. 자, 미국은 에스파니아와 전쟁을 벌여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고,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을 태평양에 진출해 가지고 여러 섬을 점령했는데 영국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를 자치로 삼았고 그다음에 독일은 비스마르크 제도, 마샬 제도를 점령했고 요것도 그래서 미국도 강과 하와이를 차지해서 태평양을 세우고 확대했다. 그래서 강과 하와이를 뭐냐면 점령한 의, 식민지 통치한 의를 쓰면 요걸 쓰면 되겠죠. 태평양 세우고 확대해서 태평양 국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오스트리아가 원래 쓸모없는 땅이에요. 뉴질랜드는 그래도 풍광이 좋고 나오는데 목축지 있고 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살기가 좋아. 뉴질랜드가. 근데 오스트리아는 그 옆에 이제 해변가를 제외하고는 살기가 어려워. 다 사막 지역이고 그래. 어. 근데 그래도 이제 제수를 이제 보내는 곳을 사용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게 금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재팍을 터뜨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은 오스트리아의 금강이 발견되고 목양용이 성공한 등 이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자 오스트리아를 자치로 만들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열강의 식민지 분할해 갖고 그 내용이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각각의 식민지 사항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놨고요. 그 밑에 인제 그 네덜란드 정부의 식민지 지배를 묘사한 소설 막스 하베르는 볼게요. 요 뭐 이거는 각자 읽어 보시고. 그러니까 유럽 열강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후 원주민의 노동력을 이용해 특정 상품의 작물을 재배하는 생산하는 플랜테이션을 실시했다. 자,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네덜란드는 그 당시 자바인들을 강제로 이제 동원해서 차, 커피, 사탕수수, 고무, 여기 고무업체 고무도 굉장히 많이 생산했죠. 재배하도록 했고, 자, 이를 싸게 사들여 당시 이제 정부 예산 중 3분의 1에 이르는 그 이익을 얻었다. 예. 그리고 상품 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서 쌀 생산량을 줄였다. 자, 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이게 단자카라고 하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하면 풍년이 들거나 아니면 이거 가격이 떨어질 때 큰 타격을 받아.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인들은 식량이 없어 병들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었다. 자, 인도네시아의 지방간이 지내면 이런 모습을 본 에두아르드 데커는 막스 하벨라드라는 소설을 써서 네덜란드 정부의 폭정과 착취를 고발했다. 자, 그래서 인제 이 소설을 내보면 이 소설은 네덜란드에서 비인도적인 식민주의 경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불러일으켰고 이후 제3 세계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생산자들이 생산 원가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공정무역론 최근에 인제 이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등장했다. 이런 내용들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관련된 내용을 관련된 그 교과서 내용을 좀 읽어 봤고요. 자, 비스마르크로 넘어가죠. 비스마르크. 자,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네. 그래서 인제 요거 좀 본데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과 비에르 2세의 외교 정책.
그걸 좀 비교해 보면서 좀 볼 필요 있어요. 네. 자, 비스마르크는 그다음에 독일 통일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전쟁을 안 해요. 그래서 국내 기반을 이제 닦기 위해서는 주변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갖고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은 크게 두 틀로 이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프랑스 고립화 정책. 프랑스가 이제 보물전쟁 패한 이후에 독일을 노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프랑스가 독일을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고립화시키려고 했어요, 외교적으로. 그래서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또 그 형상 유지 정책. 그래서 유럽의 어떤 것을 안정화시켜야지 독일의 안정화가 될 수 있죠. 독일은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에 휩쓸려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독일의 어떤 통일 기반 사업을 닦지 못하잖아요. 그런 목적에서 인제 이런 두 가지 원칙 아래 그 했고, 그 과정에서 인제 그 외교 정책을 세웠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을 이제 볼 때 보면 이 정책은 이제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하는데, 열강들에게 어떤 이해관계를 너무 이용해서 동맹이나 협약에 금을 쳐 갖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협약 보면 뒤에 나오지만 삼제 협약을 맺고요. 1873 년에 있죠.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걸 좀 발전시켜 가지고 삼제 동맹을 맺어요. 세 명의 제국, 세 명의 제국들, 세 개의 제국이 맺은 협약 동맹이라는 뜻이죠.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렇게 인제 맺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갱신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다시 러시아가 프랑스가 접근한 걸 막기 위해서 러시아와 재무장 조약을 맺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건 한 틀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틀로서 이제 뭐냐면 삼국 동맹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간의 삼국 동맹이 이제 삼제 동맹이 81 년에 결성됐는데, 그다음에 82 년에 삼제 동맹을 만들죠. 삼국 동맹을. 그래서 인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삼제 동맹과 삼국 동맹을 통해서 또는 러시아의 재무장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양축을 이용해 갖고 현상 유지 정책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정책들을 이제 깬 거는 누구예요? 비에르 미세죠. 뒤에 좀 얘기했지만 비스마르크가 인제 외교를 담당할 때는 실권을 장악할 때는 비에르 1 세였대요. 비에르 1 세는 그 자기가 못하는 걸 아니까 비스마르크에게 전적으로 다 맡겼어요, 뭐 정치든 외교든. 근데 이제 비에르 1 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즉위했는데, 그 아들이 뭐 100 일, 100 일 100 일도 집권하지 못했나? 하여튼 금방 죽어, 이 아들이. 그리고 나서 그 손자였던 비에름 1 세의 손자였던 비에름 2 세가 인제 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젊었을 때 즉위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답답한 거야. 다른 나라는 막 제국주의 정책하고 막 팽창을 하는데 뭐야 이게, 독일은 지금 국력에 비해서 식민지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비에름 2 세는 전쟁을 겪지 못했던 세대야. 그러니까 전쟁을 말로만 배웠어.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만든 이런 여러 가지 인제 국내 기반들을 보고 나서 성장한 걸 보고 자랐던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무서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 비에르 민사는 어떻게 하든 서양 열강들과 전쟁을 해 가지고 뭐냐면 '영토를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전쟁을 잘 모르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데, 그 당시 비에르 2 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뭐냐면 20-30대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자기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하든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피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전쟁을 잘 모르니까 독일의 어떤 그 국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비에른 2 세는 이런 비스마르크가 만들어 놓은 체제를 완전 다 깨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요렇게 인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그 내용 보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82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82 번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어. 자,
독일 통일을 위해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까지 했던 비스마크는 통일 달성을 위해 평화를 원했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은 그가 모처럼 이룩한 독일 제국의 안전과 발전에는 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는 유럽의 국제 질서를 현상 유지와 프랑스 국제적 고집을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삼았다. 네, 양대 목표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비스마르크 체제를 만들었죠. 예. 즉 유럽에 중대한 분쟁이 생겨 독일이 심할리거나 독일이 새로운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몹시 염려하는 한편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복수를 경계하여 프랑스를 국제에 고립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야 타고난 외교가이기도 했던 비스마르크는 열강의 이해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동맹이나 협약에 그물을 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자, 그가 1890년 실각할 때까지 약 20년간 유럽의 국제관계에 이러한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에 위해서 좌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시기를 비스마르크 시대 또는 그와 같은 설립된 국제 질서를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럽에서 3대 외교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 갖고 인제 그 리슈엘리 예 그다음에 메테르니, 비스마르크 이렇게 인제 있는데 이 비스마르크가 이런 외교 유럽의 국제 질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럽의 국제 질서 비스마르크 체제는 먼저 볼 게 인제 3제 협약에서 출발하죠. 1873년에. 1873년에 성립된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3제 협약이다. 그러니까 3명의 제국, 3명의 제국이다. 3개 제국이 맺어진 협약이다. 3명의 황제가 맺은 협약이다. 여기서 3제 협약이라고 해요. 자, 이 협약은 구체적이고 뚜렷한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고 협약국의 혁명운동에 대한 군주 사이의 유대 관계를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목적은 프랑스 고리였다. 자, 이거는 그냥 친선 동맹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구속력 없는 친선 동맹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너트 전쟁 결과 그 산스테파노 조약으로써 러시아에서 크게 발칸 방면에 진출하게 되자 이 방면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오스트리아, 영국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자 그래서 이에 이제 비스마르크는 또 새로운 분쟁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조정에 나갔죠. 비스마르크가 이제 조정에 나선 것은 앞에 한 것처럼 현상 유지 정책 때문에 그렇죠. 유럽에서 더 이상 전쟁이 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1878년 베르린에서 이건 앞에서 언급했던 서베르린하고 좀 달라요. 유럽 관련된 내용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베르린은 아프리카 관련된 내용이고요. 1878년 베르린에서 자 러시아를 억제하고 오스트리아와 영국에 유리한 것이다. 자 요 베르린 결과 내용은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결과 러시아는 독일과 멀어지게 되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더욱 접근하여 1879년 양국 사이에 상호 방위를 위한 비밀 군사 동맹 이국 동맹을 맺게 되고요.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러시아가 독일에 멀어지면서 그 뭐냐면 프랑스에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인제 그는 다시 러시아에 접근해서 발칸 방면 이해관계 대입 죄송합니다. 목소리 갑자기 갔어요. 예. 어 어. 자 그리하여 그는 러시아에 접근하여 갔네요 목이. 여기까지 읽고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예 제 목이 갑자기 갔어. 물 마시다가 목이 갔거든요. 예. 다음 다음 시간에 여기 할게요. 다음 그 잠깐 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